김영률 추모식에 가면 지금도 김영률이 세상을 뜬 지가 14년이 지났는데 교통 불편한 합천에서 했는데도 지금도 100명이 모였어요. 올해도 갔는데 100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김영률을 얼마나 오래 알았냐. 가족들 빼놓고는 대개 길어야 2년.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제가 김영률 추모사업회 회장을 한 10년쯤을 했는데 솔직히 김영률을 10대번밖에 못 봤어요. 알고 지낸 기간이 만 1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김영률이 보여줬었던 절절함, 그 절절함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김영률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2005년이 아니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KYC라는 곳에서 커밍아웃을 했고, 여기 형님의 아버님이나 최봉태 변호사 젊은 것 좀 보세요. 네. 이 김영률 씨는 이 아버님이 지금 많이 늙으셨는데 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아버님이 옆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형률의 다른 형제들은 건강해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러면 다른 형제들한테 해가 돌아올까봐 이 형률이 아픈 거를 쉬쉬하기가 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보여준 태도였는데 이 아버님은 아픈 아들 편에 섰습니다. 아픈 아들 편에 서서 평생을 같이 다니고 그다음 형률이 죽고 난 다음엔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반핵 활동가가 바로 이 아버님 김봉대 어르신입니다. 김영률 씨는 저를 찾아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김영률은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김영률 씨가 좀 뜻밖이라고 생각한 게 자기한테 먼저 자기가 누굴 찾아가도 상대를 안 해주는데 서울에 무슨 평화박물관 이런 데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걸 저희가 만나게 된 거는 뭐냐면 2005년이 해방 60년이에요. 평화운동 단체를 이제 출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년쯤에 내년이 해방 60년인데 평화운동 단체로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평화운동 전체 진영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해방 60년 하니까 행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돈 써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 의미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평화운동의 주요 주제로서 그러니까 통일문제 남북한 관계는 또 하는 데가 수두룩빽빽하게 많았고 중요한 평화의제인데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문제하고 원폭 문제였단 말이에요. 베트남 문제는 우리가 좀 해왔었던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지만 원폭 문제는 이거 우리가 새로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럴 때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원폭 문제를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나를 조사해 봤더니 원폭 2세 문제. 솔직히 저도 2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알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 김형률 하는 그럼 이 친구 불러서 만나봐야겠다 해서 수소문해서 봅시다 해서 만났더니 이제 김형률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정말 키가 저보다도 좀 작습니다. 아주 왜소한데 60이 조금 넘는 친구인데 덩치가 작은데 체중이 여성분들 다 뒤로 넘어갈 거예요. 35kg예요. 성인 남자 체중이. 그러니까 진짜로 왜 훅 불면 날아간다. 쥐면 꺼진다. 이 팔뚝이 제 반만 해요. 제 팔뚝에 이제 반만 해요. 그리고 옷은 아동복을 입어도 헐렁한. 그러니까 디즈니 백설공주에 보면은 일곱 난쟁이 중에 큰 옷 입고 다니는 좀 코믹한 캐릭터 있죠. 그걸 연상할 정도로 그렇게 옷도 맞지 않는데 그런데 눈빛 하나만큼은 정말 절절합니다. 김영률 추모식에 가면 지금도 김영률이 세상을 뜬 지가 14년이 지났는데 교통 불편한 합천에서 했는데도 지금도 100명이 모였어요. 올해도 갔는데 100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김영률을 얼마나 오래 알았냐. 가족들 빼놓고는 대개 길어야 2년.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제가 김영률 추모사업회 회장을 한 10년쯤을 했는데 솔직히 김영률을 10대번밖에 못 봤어요. 알고 지낸 기간이 만 1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김영률이 보여줬었던 절절함, 그 절절함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늘 아팠고, 늘 아팠어요. 참 안타까웠었던 건 마지막에 이 친구가 폐가 안 좋죠. 폐 기능이 일반인의 30%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희 큰형이 호흡기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아마 그 서울대병원에 이제 이렇게 연줄로 해서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물어보니까 무슨 암흑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한 X9 선생님. 그런 선생님인데 혹시 아세요? 해서 우리 형인데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요 해서 뭐 형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 그 좋은 친구인데 했더니 그럼 보내봐라. 서울대병원 다니고 있다 했더니 알았어 하고 해서 형이 한 2번이나 봤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습니다. 갔고요. 이게 이제 우리 평화박물관의 아직도 대표시죠. 이옥선 할머니. 지금 이제 92살이신데, 그러니까 나눔의 집에서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시고, 많이 건강이 나빠지셨지만, 그래도 중심 잡고 버티고 계시는 그 할머니입니다. 이제 김영률 씨한테 연락을 해갖고, 원폭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어저께 밤에 찾았어요. 컴퓨터 뒤져보니까 이 자료를 찾았는데, 바로 원폭 2세 환우 문제에 대해서 원폭 2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평화박물관에 와서 발제를 했습니다. 여기 원폭 2세 환우란 왜 그곳에 있었는가, 원폭의 그날, 원폭 피해자 1세의 현실, 2세의 현실 나눠서 설명했고, 2세 환우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결론으로 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참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다. 그래서 합천에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10월 8일이에요. 저는 그날이 무지 더워갖고 저는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밑에다가 이제 머리 박고 사는 사람인데, 김영률을 이제 만나서 내 차를 타고 오는데 에어컨 틀었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같이 둔한 사람도 에어컨 때문에 그래요 하고 한참 기침하는. 근데 착해서 말은 못하고 에어컨까지 하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에어컨을 이제 껐죠. 그랬더니 기침이 이제 멎어들었는데 저는 한 5분쯤 오는 동안에 땀 뻘뻘 흘려서 이제 옷이 다 젖었어. 굉장히 더워서 8월이나 9월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월이네요. 그래 놓고서 이제 김영률한테 그러면 우리가 날 잡아서 합천을 갈 테니까 합천을 안내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이제 토요일쯤에 버스 한 대 빌려서 가겠노라 했더니 하면은 기꺼이 자기는 부산 살지만 합천에 가서 자기가 다 안내하겠다. 그래서 알았다 해놓고 이제 멤버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합천을 갔어요. 짠 하고 합천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사진을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찾아서 여기 흉유리 아버님 그리고 제가 수염을 기르기 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합천에 그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많이는 못 갔어요. 우리 한 차 채 안 되죠. 한 차 채 안 되게 한 20명쯤이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김영률이 진짜 놀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 숱하게 만났는데 우리가 처음 연락을 해줬고 자기한테 먼저 연락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진짜로 왔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병원 가느라고 서울만 오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고 그리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때 이제 담당 활동가가 또 형주리하고 참 잘 합이 맞았고 뭐 저도 또 최대한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합시다 이제 하면서 해나가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고 진짜로 김영률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토론회를 하고 제가 나와서 반드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이 학교에서 12시에 끝나고 토론회는 1시 반이고 3시에 수업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날 저는 저녁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그럼 9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떠들어야 하는 형편인데, 이거 도저히 못 가 했는데 딱 문을 가로막고 말도 안 해요.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알았어, 갈게. 근데 그게 제가 김영렬을 마지막 본 겁니다. 그날, 나 못 가.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야 하는데, 알았어, 갈게 하고 이제 허겁지겁 앞에 수업 이제 일찍 끝내고 뒤에 좀 비워먹고 갔다 왔고, 그러면서 형유리는 그 토론회 끝나고 다음날 일본 갔다 오니까 일본 갔다 와서 만납시다 하고, 일본 갔다 와서 다음날 세상을 갑자기 뜬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참 안타까운데, 그날 와서 이제 합천평화 합천에서 이제 거기서 우리한테 이제 또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진이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형유리가 갔을 때고, 이게 저 심진택 지부장님, 형유리 어머님. 아버님이 합천분이지만 아버님은 히로시마에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4살 때. 근데 형유리는 김영률 씨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늘 아팠어요. 그리고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그런데 머리는 좋고 또 성격은 열심히니까 검정고시 봐서 이제 그렇게 진학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늘 아픈데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건강했으니까, 우리 한 회장님은 다른 형제들이 다 아팠기 때문에 이게 원폭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지만, 여기 형제들이 건강했으니까 원폭이라고 의심도 안 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간호사가 차트를 두고 나갔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차트를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거기 논문이 한 편이 써져 있는데, 케이스 스타디를 해서 학계에다 보고를 했는데 환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자기 얘기라. 그러니까 난 그걸 형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참.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인데, 이 희귀병이 원폭에 의한 유전으로 의심된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생, 30평생을 진짜로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늘 침대에서 골골하면서 지냈었던 그 고통의 근원이, 자기는 단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었다. 형유리가 70년생인가 그거거든요. 71년생인가? 70년생인가? 그러니까 원폭 터지고 25년 뒤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때 4살이었어. 그 히로시마에서 번쩍했었던 그게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폭 2세 환우였고, 김영률이 원폭 2세 환우회의 초대 회장입니다. 창건자입니다. 근데 형률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아니죠. 형률이가 이제 초기에 처음 보건사회부를 갔다가 문전 박살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그때는 그 원폭 2세 환우회 회장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원폭 2세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지금 이건 저 부산에 있었던 납골 땅이고, 지금은 합천에 조그만 묘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또 이제 뭐 개발이 되네 뭐네 해갖고 지금 좀 복잡한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률이 기거하던 조그만 아파트 방, 요 방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요 방에서 숨을 거뒀는데, 요 방을 좀 이제 다시 잘 꾸미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공회대에도 김영률의 자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원폭 관련 서적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김영률 기념 원폭 자료실을 내년이나 후년쯤에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자료실을 만들 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추모 우리 추모사업회 사진이 추모사업회를 만들 때 사진이 빠졌네요. 여기 있네요. 추모사업회를 만들 때 사진인데 추모사업회가 또 좀 문제가 있는 게 서울하고 또 부산이 좀 합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갖고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렇게 형님하고 개인적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추모사업회 회장을 서울 쪽 회장을 제가 한 10여 년을 맡았고 여기 우리 아버님 옆에 계신 분이 정숙희 회장 그러니까 형님에 이어서 2대 회장을 맡았는데 건강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져서 더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한정수 회장님이 이어받으셨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김형률의 문집을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김형률 컴퓨터에 비번이 걸렸는데 이 친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서 비밀번호를 하도 세게 잘 걸어 나가서 이걸 열질 못했어요. 열질 못해갖고 한참 못 만들다가 이제 겨우 해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거는 김형률의 글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은 전진성 교수님, 부산의 전진성 교수님이 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책을 그 김형률의 전기를 쓰셨죠. 이제 추모제가 이제 늘 계속되고 있고 부산민주공원에서 여기 그 아버님 저고 그 다음에 당시에 민주공원 원장이었던 차성환 선배 우리 저 유튜브에 보면은 부마항쟁 거기 이제 그 초대 손님으로 오셨던 그 차성환 선생님이 부산민주공원 하면서 부산민주공원에서 늘 굉장히 이 형률이 그 추모식을 내년 그 성대하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이제 뭐 일본에서 이렇게 도왔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유전적인 것에 의한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신문 기사에 늘 나와요. 늘 나오고 너무나 당연시하게 상식으로 보건사회부 공문에도 유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니야 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 임신이 두려워서 아이도 못 낳고 뭐 이제 그런 두려움 우리 그 회장님도 둘째 낳을 때 뭐 그런 그 참 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까무라칠 뻔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물지 않은 이렇게 상처 뭐 이게 그냥 방치돼 있었다 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 다들 이렇게 화상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그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한국에서 70년대 박수복이라는 분이 두 권의 책을 냈어요.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핵의 아이들. 그리고 그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는 안 했었지만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이런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끝 이러고 묻히고 말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카자네 선생님이 합천에 오셨을 때고 2세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2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어머님도 여기 그러니까 이 어머님인데 어머님 그 소원이 아이고 자식보다 하도 늦게 갔으면 원이 없겠다. 그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네? 네,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정숙희 회장님 증언하시고 우리 그 한정수 회장님 아까 앞서 초대 손님으로 오셨었던 그 잔인한 내림이라는 그 이제 영화 김한태 감독이 만들어서 상영회를 했고요. 흉터의 꽃이라는 그 소설 김옥순 선생님이 또 우리 한정수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썼습니다. 합천평화의 집이 만들어졌고 합천평화의 집의 원장을 초대 원장을 윤여준 장관님이 맡아주셨어요. 정계의 거물이죠. 저도 그 그냥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합천에서 여러 번 뵀는데 그 윤 장관님이 참 미안하다, 몰랐다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식들이 그런다. 아버지 여태까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이 2세들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우리 지금 충북대 가 있는 최현정 선생 또 우리
사무처장에 있었던 우어진 선생 등이 뭐 서울사업청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뭐 거의 여러 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정수 회장님 아직 안 가시고 이 강연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싸우셔서 박경철 인권상도 받으시고 또 부산 민주시민상도 받으시고 또 미국에 가서 핵폭탄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그 얘기하면서 반핵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 아들의 이름으로 유명한 하여튼 그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이렇게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가 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데 특별법이 10년째 낮잠을 자다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참 너무 약한 법입니다. 그래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지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법을 갖고 이제는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2, 3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세 문제는요, 명백합니다. 미국 덥습니다. 일본 역시 덥습니다. 이 2, 3세 문제를 제대로 제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선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도와서 시민사회가 돕고, 지방자치단체.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피해자들을 돕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례 갖고는 안 되죠.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한국의 과제고, 한국이 분단으로 고통을 받았었던 나라. 그리고 원폭 피해자 세계 제2의 피폭 국가인데 원폭에 대한 얘기는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것처럼 고마운 원폭 또는 일본 쌤통 하는 식의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천박하다보다는 아예 의식 자체가 없었죠. 인식 자체가 없는 그런 시절로 살아왔는데 뒤늦게라도 우리가 평화 국가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의 분단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분단의 근원이 됐었던 게 원폭 문제거든요. 그 원폭을 치유하는 것. 그건 1세 피해자들은 지금 고령이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1세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최소한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 방치되어 있는 게 2세, 3세 문제입니다. 2세, 3세를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보듬어 안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까 한정순 회장님 그 너무 절절한 호소, 사실 그 터놓고 앉아서 얘기를 듣자면 더 기막힌 얘기들이 나오는데 방송이고 저도 마음이 아파서 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더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런 아마 오늘 여러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 사연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인터넷에서 이 잔인한 내림 찾아보시고, 잔인한 내림 제 김한태 감독하고 얘기해서 우리 방송에서 한번 틀죠. 우리 방송에서 한번 틀어서 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가 유튜브 원폭 영화제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몇 편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도 틀고 뭐 그런 좋은 작품들 나와 있는 거 틀면서 우리 김영률도 기억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김영률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많은 김영률들을 같이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 안 된 과제가 원폭 문제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홍구의 역사통 잘 보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한정순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가 참 아픈 역사가 많은데 그 아픈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저도 원폭 문제와 인연을 맺고 뭐 하루도 사실은 잊지 않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 한구석에 부담만 갖고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었는데, 전쟁이 하루도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거 오늘 새롭게 다시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문제를 접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나눠진다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